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해진미의 보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오신 분 한 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아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시지? 본명 말고 제 속명, 저희 아버님이 주신 이름. 가수 이승철? 네. 이걸 원래 잘 안 알려드려요, 스님들이. 그리고 여쭐 필요도 없죠,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 이름이 이거예요. 맞아, 이승환. 아셨어요? 예, 가수 이승환. 아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전학을 제가 4번을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그러니까 1년 뭐 조금 넘어서 계속 전학을 다닌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전학을 가면은 그 반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를 하면 항상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노래해.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노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하라고 그렇게 막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처럼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이 이름을 저희 조부께서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할아버지를 어느 날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승환아, 너한테 원래 이름이 있었지. 이거는 나중에 바꾼 이름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첫 번째 이름이 나는 무조건 그 이름을 써야겠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 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승철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 앞에 서고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세계가 느껴지거든요. 특히 어른들. 내 또래 애들은 별 볼 일 없고요. 니네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구닥다리고 재미없고 아유 노인네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게 신비롭고,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와, 신기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제일 오랫동안 잘 사실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같아요. 그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나타나면 먹을 게 생겨요. 그죠? 네. 저는 그분들의 그 삶의 지혜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스님 몇 살이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의 말 듣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름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노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요? 좋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노래해라 막 강요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듣거든. 근데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이 무게가 정말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남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순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못해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죠.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뒷담화. 이거 정말 최고잖아요. 방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친구가 화장실만 가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 놀랐어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참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고맙습니다. 또 뭐 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이성 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어머니가 딸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해보시겠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끝에 우리 방청으로 오신 우리 거사님이 얼마 전에 그 법당에 오셨었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근데 법당에 오면 스님들께 제일 먼저 뭘 하죠? 삼배. 그렇죠, 그렇죠. 삼배를 드리잖아요, 삼배. 근데 이 삼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이 절에 가갖고 스님을 만나갖고 삼배를 드리는데 다들 와갖고 삼배를 한 거예요. 아, 저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절하고. 그분 가고 나니까 또 이쪽 분들 와갖고 절하고. 다 그렇게 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거사님이 조금 일찍 들어왔죠, 그날? 조금 일찍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삼배를 안 하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나 빼고 다 스님한테 삼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사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저만 절을 안 드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사님 저한테 삼배를 하셨어요. 맞죠? 왜 스님한테는 3번을 하지? 아, 왜 3번을 하지?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처음 하신 게 맞아요, 그때. 근데 처음 하니까 절하는 법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절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세배 드리듯이 아, 제사상에 절하듯이 우리 한국의 절 있잖아요. 그대로 절을 하셨어요. 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절을 3번 일어날 때마다 이러고 일어나서 힘들어갖고 그렇게 하면서도 3번을 절을 하는 거사님을 제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뵀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남들은 별거 아닌 그 일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낯설고 힘든 거예요. 맞죠? 네.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는 거사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 순간에 저는 그렇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용기다. 용기다. 아, 나는 어색해서 몰라. 나 50년 동안 절에 다녀도 나 스님한 절한 적 없어. 그리고 뭘 3번을 해 한 번만 하면 되지. 아, 다음에 할게, 다음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절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일어나서 다 절하는데 저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절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거사님에게 용기가 느껴져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 진미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는 분들은 듣는 것만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공부하실 4번째 강의, 이 시간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써먹으시라고 알려드리는 포인트들을 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맞죠? 네. 두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빼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죠? 미안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어요. 사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서 우리 아들 많이 속상했지? 이게 사과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고집 부려서 당신 많이 힘들었죠? 요게 사과예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그때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할 때,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많이 속상했죠? 미안해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내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용감한 거예요. 저는 이 사과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이 말, 이건 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줄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변에 해보셨어요? 네. 네. 꼭 하세요. 아마 이게 좀 필요하실 거예요. 용기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해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하고 중요한 아주 즐거운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오랜 도반이에요. 근데 이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에 한 6년 동안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전화 아니면 이제 뭐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사로 6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제 옆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악연 있잖아요. 악연. 네. 그 스님하고 운전을 둘이 교대로 하면서 이제 서울을 다니는데 그분이 운전을 할 때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좀 주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스님 저 안 졸려요. 전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저 안 졸려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스님 좀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좀 쉬세요. 나 안 졸리다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라 그래요 자꾸? 그랬더니 스님이 자야 내가 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야 자기가 잔대요. 운전하면서. 그리고 제가 잠들었다가 깨요. 그러면 혼자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저 좀 잠들었네요.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운전하면서 아니에요. 푹 잤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속도로를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돈 까먹는 데 있죠. 어딥니까? 휴게소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도반 스님들에게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뭐였냐면 휴게소가 나타난다는 표지판이 나오면 저하고 같이 탄 스님들이 제가 운전을 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보만 스님 해우소 가실 생각 없으세요? 저 괜찮습니다. 보만 스님 혹시 뭐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저 괜찮아요. 보만 스님 목 안 마르세요? 괜찮아요. 저는 다 괜찮대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 이게 뭔 잘못이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인간은 멋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해우소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전 괜찮아요. 그리고 스님 배 안 고프세요? 그 얘기는 제가 먹고 싶어요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제가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시죠. 저는 그분들의 용어를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의 의도와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내막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남성분들은 아주 익숙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기 1205호 있잖아. 그 아줌마하고 내가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또 엘리베이터 안에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막 더러운 거 그거 막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들고 탔더라.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뒷담화 좋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가족한테 하지. 그 막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 냄새 나는데 내가 저번에 눈치를 줬는데도 눈치를 못 알아채 그 사람이. 이러면 남자 뭐라 그러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막 더러워지잖아. 거기 엘리베이터 더러워지잖아요. 그 사람 다 타는 데인데 그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냄새 나고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남자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남자는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남자들은 평생을 책임과 결정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근데 지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고요?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저는 이거 있어요. 이거. 결정,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매점에 가면 제가 아까 얘기한 저와 악연인 그 도반 스님이 이제 매점에 가면은 뭐 무슨 음료수도 사고 그래요. 그 스님이 다 고를 때까지 저는 계속 편의점을 돌아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끝까지 못 골라요. 아무것도.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이 물어봐요. 교수님 뭐라도 사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못 고르겠네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대로 갑니다. 그럼 계산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자기 것만 샀잖아요. 그럼 미안하단 말이에요. 뭐라도 고르세요. 그러면 저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그 계산대 옆에는 보통 뭐가 있죠? 그렇지.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 뽑아갖고 놔요. 그 뒤로 제가 소세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정장애예요. 저는 결정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결정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뭐래도 저처럼 결정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A와 B의 결정을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A냐 B냐를 결정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는 연습만 해왔어요. 특히 남성분들. 결정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뭘 져야죠? 책임도 지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의 방향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한국 사회의 남성분들 중에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못하거나 결정한 대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되면 스스로에게 벌을 줘요. 나는 남자로서 충분치 못하다. 자격이 없다. 라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성분들이 이 짐을 지고 사는 정말 오랜 습관 때문에 가족이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심한 사람들이 군인 가족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잠깐이지만. 근데 거기 이제 특히 장교들. 장교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퇴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일렬 횡대로 세워서 일과 보고를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그 정도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요점은 해결 방안은 우리 보살님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 돼.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거사님 이런 경우 있으세요? 거꾸로 가요? 아, 거사님은 얘기를 막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보살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 다음엔 모시고 오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 거예요. 써먹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웃자고 가볍게 시작했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불교의 경전에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 딱 두 단어만 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그랬구나. 다시 해볼까요? 시작.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나 이렇게 해서 나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렇지. 그거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헤어져! 이게 아니라 그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첫 번째 자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쭉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제가 볼 때 한 80%예요. 한 80%는 얘기해 보세요 해도 얘기를 못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상담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갖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이 대화 중간에 생기는 이 정막의 시간을 정말 못 견뎌요. 아시죠, 그거? 네. 얘기하다가 말이 뚝 끊어져서 잠깐 그 대화가 없을 때 있잖아요. 남자들 막 미쳐요, 그럴 때. 너무 어색해요. 특히 저하고 얘기할 때. 저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그분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에 대한 칭찬, 저 말이에요. 저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제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만 끊임없이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아, 그랬구나 라는 이 리액션 있죠. 이거 연습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아셨죠? 거사님들 집에서도 해보시고 회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어요. 또 아랫사람에게는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해도 돼요. 쫓아가서 멱살 잡고 안 싸워도 돼. 아, 그랬구나. 왜 이게 중요하느냐? 상담에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질문할 때도 아유,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아, 그래서 즐거우셨겠어요?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열린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평생을 자영업을 하셨어요? 아유, 힘드셨겠다. 요것도 좋지만 뭐가 힘들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줄줄줄 나와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내들이 꼭 장착했으면 하는 기술이에요. 어색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색한 시간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려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좋아해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청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 수단에 있어서 귀한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색깔을 보려면 나에게는, 내 눈에는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색깔이요. 색깔이 없어야 돼요.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내가 빨간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모든 색깔이 다 붉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흰색도 알고 노란색도 알고 파란색도 알고 맑은 물까지도 봐요. 그러면 내 눈에는 무슨 선글라스가 껴져 있는 거죠? 무슨 색? 맑은 색. 투명한 색.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을 보려면 색깔을 보는 나의 눈에는 무색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소리를 들으려면 당연히 어디에는? 나의 귀에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소리. 이렇게 쓸게요. 나의 귀에는 소리가 없어요. 이거는 수행을 오래 하신 큰 스님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귀에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나고 있죠? 없죠. 제가 증명해드렸죠. 그러면 이 법을 알았든 몰랐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 귀는 언제나 어땠다? 정막이었다.
고요했다. 여러분 눈은 언제나 어땠다? 무색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무색과 정막 요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청정하다 그래요. 맑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어떻다? 청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6가지가 있어요. 눈, 귀, 코, 입, 냄새. 그렇죠. 촉감, 피부, 그 다음에 마음, 뜻.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색성향미 촉법을 마주하는 안이비설신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가지의 감각이다. 그래서 육근이라고 얘기해요. 육근. 우리의 6가지의 감각은 어떻다? 요게 스님들께서 사시예부를 할 때 읽으시는 축원문에 나옵니다. 사대강건 육근 청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근을 청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어땠다? 청정했다. 그러면 보인 게 여러분이에요? 보는 놈이 여러분이에요? 골라보세요. 나한테 보인 것들이 나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나예요? 보고 있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근, 언제나 청정한 존재였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물들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시끄러운 소리구나라고 아는 게 여러분이지 시끄러움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시장통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의 귀는 언제까지나 어떻다? 정막이다. 이게 뭐냐면 진흙 위에서 연꽃이 피어도 진흙은 연꽃에 묻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느냐? 경청이라는 것에 이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색이 없고 소리를 들으려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라는 이 법칙 있죠. 정반대의 성질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즉법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상자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닿아 있다. 상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센서의 원리잖아요. 저울의 원리잖아요. 물건을 올리기 전에 저울은 몇 그램? 0. 그렇지. 그래서 10g 올리면 10이라고 아는 거예요. 100을 올리면 100이라고 아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부시럭하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근, 감각은 언제나 청정한 것이었다. 그 청정한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소리와 냄새와 감촉과 색깔과 이런 것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주한다는 얘기예요. 서로상. 지금 우리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언제나 시끄러운 것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짐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나는 언제나 어떻다? 청정하다. 이게 이 상즉법의 법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노력해야 청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청정한 거예요. 자, 다 설명했어요, 제가. 뭐냐? 내가 나 그때 사실 선생님 제가 제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그럴 거면 나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집 명의가 누구 거예요? 와이프. 예, 아내 건 거예요. 고사님 거면 괜찮아요. 근데 아내 건 거예요. 부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누가 마련했냐면 본인이 일을 해서 마련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부인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해줬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그냥 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나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가 그러면 그랬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나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명의가 부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집 누가 돈 벌어서 샀는데 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자존심상 차마 그 얘기는 못했대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대요.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나는 ATM기인가? 평생 일해서 갖다 줘서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속상하게 한다고 나가라고? 아무리 그게 농담이라도 나한테는 너무 아픈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그동안 잘했어야지 집에다가. 우리는 항상 문제와 정답을 찾는 연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요 선생님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얘기 듣고 저 정말 우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경청. 자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스님 저 이래갖고 그때 진짜 짜증나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를 스스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렇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저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때 짜증났어. 내가 나의 우울함을 봤기 때문에 나 지금 진짜 우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우울함과 화를 봤어요. 그러면 색깔을 보는 눈에는 색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문제 낼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상증법에 대한 퀴즈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에는 무엇이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러면 나의 짜증을 보는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그렇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상증법을 설명한 거예요. 짜증을 보는 나한테는 무엇이 없다? 짜증이 없다.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놈이에요. 그래서 짜증을 설명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나의 짜증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나는 짜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벗어나 있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해 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농담으로 제가 요즘 말로 찌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이 사내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 바꾸자고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찌질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고 멍청한 게 아닙니다.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너 아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짜증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나 되게 속상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게 내 오해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 또 고마웠어. 나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건강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힘들어갖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야, 너 세상 그 정도 마음 자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지. 넘어지면 가서 그랬구나. 일어나세요. 갑시다 우리. 하고 손 내미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지면 패배, 졌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자꾸 자기한테 벌을 주고 자기를 가둬요. 울타리 안에. 근데 저는 얘기하셔라 이거예요. 말해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라. 그게 왜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셨죠 이제?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 말을 그냥 그 선생님한테 그냥 저 이렇게 힘들었고요 하고 막 시어머니 욕하고 막 해봤죠? 안 해봤어요?
시험은 해보셨죠? 네. 네. 안 할 수가 있나? 안 하면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자식 흉도 보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그거를 절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는 짜증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짜증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님께,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유, 속이 다 후련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담을 하시는 분이 2시간 차담을 하는데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얘기할 기회를 안 주세요. 자기 얘기를 다다다다다 해놓고 2시간 동안. 그리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스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데 더 웃겨요.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면서 아유 스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2시간 내내 또 들어놓고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게 초월의 시간이었어요. 해방의 시간이었고요. 나의 이야기를 내가 풀어놓음으로 해서 나의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봤고 그 바라봤던 그 시간만큼은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는 바로 상즉법이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게 수행을 30년, 40년 해서 깨달음이 로또 복권처럼 빵 터져야지 얻을 수 있는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강아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절에 있는 삽살개도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친구 귀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색깔을 보려면 그 친구 눈에도 색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요. 나는 몸뚱이고 나는 색깔이고 나는 소리고 나는 냄새고 나는 통장 잔고고 나는 아파트 평수고 나는 자동차다라고 배웠어요. 나는 명함 속에 들어간 직책이 나다라고 배웠어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는 연습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앞에 두고 그 감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이 법조차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큰 스님 앞에서 야 괜찮아 너 속에 있는 얘기 해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을 몰랐었어요. 정말 바보 같죠.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해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해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그 동영상 강의 그 나가면 유튜브에 이제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있고 밑에 댓글 막 달리잖아요. 거기 악플 안 달리냐 그래서 달리죠. 그럼 악플 보면 화 안 나세요? 스님은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악플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봐서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의 물덩이를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기분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저걸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나는 상즉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머니들 집안에서 사내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 무게를 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살아서 더러워지거나 다시